북한이 오늘 동해상으로 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참이 발표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중국의 20차 당대회와 미국의 중간선거 사이인 다음 달 16일에서 11월 7일 사이에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을 내놨습니다.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사용 논란 보도와 관련해 MBC를 방문해 항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외교 참사에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신문이 오늘 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양측은 새 당원의 소급 적용 문제와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 자격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는데 결과는 다음 주쯤 나올 전망입니다. 코스피가 2% 넘게 떨어져 2년 2개월 만에 2,200선 아래에서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급등해 장중 1,440원을 돌파했는데 잠시 뒤 쇼미더경제에서 전문가와 함께 불안정한 금융시장 진단해 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8일 수요일 뉴스가 있는 저녁 문을 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상승하고 주가는 또다시 떨어지면서 금융시장이 불안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외국인 자금 유출 우려 같은 급격한 변동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긋고 있죠. 하지만 고금리와 고환율에 더해 향후 세계 경제 침체 우려까지 깊어지는 현실에서 국내 시장은 앞으로 어떨지, 어떤 대응책이 가능할지 조금 뒤에 경제 전문가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북한이 지난 25일에 이어 사흘 만에 또다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현재 동해에서 한미 연합 해상훈련이 진행 중인 만큼 이에 반발하는 무력 시위에 나선 것으로 보이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현희 기자. 네, 통일 외교안보부입니다. 네, 북한이 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죠. 네, 그렇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늘 오후 6시 10분쯤부터 6시 20분까지 북한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군 당국은 비행거리와 속도 등 정확한 재원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번 탄도미사일도 사흘 전인 지난 25일과 마찬가지로 해상이 아닌 내륙에서 발사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앞서 준비 동향이 포착됐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은 아닌 것으로 추정됩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건 지난 25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한 이후 사흘 만입니다. 앞서 북한이 연합훈련을 하루 앞두고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고도 60km로 약 600km를 비행했고 속도는 음속의 5배인 마하 5로 탐지됐는데 북한판 이스칸데르라고 불리는 KN-23으로 추정됩니다. 북한은 이번을 포함해 올해에만 탄도미사일을 18차례, 순항미사일은 2차례 발사했고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로는 6번째 미사일 발사입니다. 그제인 지난 26일부터 한미는 동해 한국작전구역에서 연합 해상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을 포함해서 유도미사일 순양함 챈슬러스빌함과 이지스 구축함 베리함에 또 미 핵잠수함 아나폴리스함까지 동원한 대규모 고강도 훈련인데요.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는 이에 반발하는 무력 시위인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통일외교안보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중국의 20차 당대회와 미국의 중간선거 사이인 다음 달 16일에서 11월 7일 사이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국정원의 관측이 나왔습니다. 또 북한이 국경 지역에서 코로나19 백신을 대규모로 접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홍주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의 7차 핵실험 준비와 관련해 좀 더 구체적인 전망이 나왔습니다. 국가정보원은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가 완성돼 핵실험 가능성이 커졌다고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했습니다.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국제관계나 북한 내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10월 중순부터 11월 초순까지가 유력하다는 관측입니다. 10월 16일 중국 공산당 제20차 당대회 이후, 당대회 그 이후랑 12월 7일 미국 중간선거 사이에서 만약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면 그 사이에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달 초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수행하는 모습이 처음 포착된 여성의 신원도 특정됐습니다. 모란봉 악단 출신 홍윤미로
현송월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현송월의 의전을 보조하는 역할로 국정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악단에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드러머로 활동을 했고 판문점 정상회담 당시의 연주자였다라는 거고요. 물품이라든지 문서를 수발하는 담당 업무를 하고 있다라는 것 또한 국정원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딸이 정권 수립일 경축 공연에 참여한 것 아니냐는 일부 외신 보도와 관련해선 그럴 가능성이 작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최고 지도자의 가족을 관리하던 전례에 비춰보면 김 위원장의 딸이 그런 식으로 공개되진 않았을 거란 겁니다. 국정원은 또 북한 국경 지역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봉쇄와 해제를 반복하는 상황으로 미뤄볼 때 코로나19를 완전히 근절했다는 북한 발표는 신뢰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일본을 방문한 한덕수 국무총리가 기시다 총리와 만나 강제징용 등 한일 현안 해결에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우리 정부가 국무총리를 대표로 직접 조문단까지 보내며 성의를 보인 만큼 앞으로 일본이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 향후 한일 관계의 전환점이 될 전망입니다. 김세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베 전 총리 국장에 참석한 한덕수 총리는 방일 이튿날 첫 일정으로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회담을 이어갔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먼저 한 총리를 반갑게 악수로 맞이한 뒤 조문단을 파견한 한국 정부에 감사의 뜻을 밝혔습니다. 윤大統領や国務総理をはじめ多くの韓国の皆様方から数多くの丁重な弔意をいただきました。改めて心から御礼を申し上げたいと思います。 한 총리도 조의와 함께 위로를 전하면서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우리 정부의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지난 5월 출범한 대한민국의 신정부는 한일 관계를 조속히 개선 또 발전시키는 것이 공통의 이익에 부합된다고 지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언론에 공개되는 모두 발언에서 한국에 대한 사의 표현 이외 한일 현안과 관련된 언급을 하지 않는 등 신중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면담에서 한덕수 총리와 기시다 총리는 한일 간 주요 쟁점인 한국인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해결 방안을 찾자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양측 간에 최선의 해결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데 대해서 공감을 했습니다. 이를 위해 한 총리와 기시다 총리는 외교 당국 간 협의 등 다양한 차원의 소통에 더욱 속도를 내자는 데 의견을 함께했습니다. 또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 엄중한 국제 정세를 감안해 글로벌 차원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한미일 협력 강화에도 공감했습니다. 이 밖에 일본 무비자 입국 재개를 계기로 한일 간 인적 교류 활성화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국무총리를 조문에 보내며 최상의 예우를 통해 한일 관계 개선 의지를 보인 우리 정부. 이에 일본이 얼마만큼 구체적이고 성의 있는 반응을 내놓느냐에 한일 관계를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가 한국의 대표부 개설 요청을 승인했습니다. 나토는 중국에 대한 전략적 연대 강화에 우리 정부는 나토와의 안보 협력은 물론 대북 억지력 강화에 무게가 실려 있어 보입니다. 이교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나토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북대서양 이사회는 벨기에 주재 한국 대사관을 나토 대표부로 지정해달라는 우리 정부의 요청을 승인했습니다. 대표부 대사 승인 절차에는 6주가량 소요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토는 지난 2005년부터 발전시켜온 한국과의 협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평가하며 승인 배경으로 새로운 전략 개념을 거론했습니다. 나토는 지난 6월 정상회의에서 채택한 새로운 전략 개념에서 처음으로 중국을 나토에 대한 도전이라고 명시한 바 있습니다. 중국의 위협이 이제 나토의 사명에 이제 포함이 되고 그렇게 된다면은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서 기존의 일본, 호주, 뉴질랜드뿐만 아니라 한국도 함께 협력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거죠. 정부는 지난 6월 윤석열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첫 참석을 계기로 대표부 설치를 적극 추진해 왔습니다. 이번 대표부 설치 승인을 계기로 신기술과 방위산업 등 분야의 실질적 협력이
더욱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이 핵무력 법제화 등 핵 위협 수위를 높이는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촘촘한 대북 제재를 위해 나토 회원국들과의 긴밀한 공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김건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은 브뤼셀에서 열린 나토 이사회 확대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정부의 북한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 등을 설명하면서 국제사회의 북한 비핵화 의지 이행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 논란 보도와 관련해 MBC를 항의 방문한 데 이어 사장과 기자 등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MBC는 물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언론 탄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서울 상암동 MBC 사옥에 도착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건물 앞으로 향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비속어 발언 논란 보도에 항의하고자 직접 방문한 겁니다. 공정방송 어디 갔나? MBC는 사과하라! 의원들은 어떤 기준과 근거로 윤 대통령의 발언을 특정했느냐며 MBC가 의도적으로 자막을 조작해 특정 진영을 위한 편파 방송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보도와 관련한 진상을 밝히고 MBC 사장도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외교 참사로 비화시키려 해도 이것은 실패한 보도 참사입니다. 박성재 사장은 즉각 사퇴할 것을 요구합니다. 공영방송인 MBC가 민주당의 정의부대 역할을 하고 있다며 민영화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대국민 보이스피싱입니다. 제2의 광우병 선동입니다. MBC 민영화에 대한 논의를 우리 국민 모두는 진지하게 시작해야 합니다. 한 발 더 나아가 국민의힘은 MBC 사장과 보도국장, 기자 등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MBC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부당한 방송 장악이자 언론 탄압이란 겁니다. 민주당과 유착한 거 아니냐는 국민의힘 주장을 두고도 근거 없는 흠집내기라고 반박했습니다. 일종의 겁박이고 일종의 말하면 앞으로 이런 보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두는 통지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언론 탄압이 시작됐다며 국민의힘이 진실 은폐에 실패하자 분풀이에 나선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을 향해 직접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할 일은 국민 앞에 속고대죄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국민을 속이려 하지 마십시오. 정신 차리십시오. 국민의힘 내부에선 국정감사를 앞둔 만큼 이번 논란을 빨리 매듭지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하지만 MBC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하는 등 당이 이미 강공에 나선 만큼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 파장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론으로 발의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내일 본회의에서 강행한다는 방침입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상정할지가 관건인데 박 장관 해임 건의안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에서 통과한다면 향후 정국은 급속도로 얼어붙을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조성호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연일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논란을 부각하면서 당론 발의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밀어붙일 기세입니다. 지금이라도 국민에 대해 솔직한 사과와 함께 박진 장관 등 무능한 외교 라인을 문책해야 합니다. 길을 잘못 들어섰으면 돌아 나오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이미 발의된 박 장관 해임 건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통과됩니다. 169석 민주당 홀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열쇠를 진 건 김진표 국회의장. 내일 예정된 본회의에 상정하느냐가 관건입니다. 발의 후 본회의가 열린 지 24시간이 지나서부터 72시간 이내에 표결하지 않으면 안건이 폐기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의장실은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의장실 관계자는 해임 건의안이 발의되면 표결에 붙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은 없다며 72시간 내 여야가 최대한 협의하라는 게 김 의장 입장이라고 전했습니다.
통과되더라도 말 그대로 해임을 건의하는 거라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정부 여당에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당장 국민의힘은 망신주기식 정치 공세, 국민을 내팽개친 다수당의 폭거라고 반발했고 주호영 원내대표가 김 의장을 찾아가 상정하지 말 것을 요청했습니다.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 전 세계 국가들과 교섭하고 협상을 하는데 국내에서 불신임이라는 낙인을 찍고 나면 어떻게 대한민국을 제대로 권위 있게 대표할 수 있겠느냐.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앞세워 전국 기선 잡기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다른 현안을 놓고도 협치는 더 멀어지는 양상입니다. 이른바 검수완박법 입법 과정을 둘러싼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모두 발언을 놓고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직접 고소했고 박홍근 대표가 범죄 수사를 회피하기 위해 법률 개정을 추진하였다는 내용을 단정적인 표현으로 직접 적시하지는 않았더라도 지극히 악의적이고 경솔한 내용으로서 이내 한 장관이 박 원내대표를 향해 밖에서 뒤늦게 이럴 게 아니라 공개된 재판정에 나와 당당하게 말하지 그랬느냐고 반발하면서 정부 여당과 야당 사이 전운은 고조되고 있습니다. 박진 외교장관 해임 건의안이 실제 국회 문턱을 넘으면 여야 공방은 더욱 격해질 수밖에 없는 만큼 국정감사를 앞둔 정기국회 정국은 빠른 속도로 얼어붙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이준석 전 대표와 국민의힘이 법정에서 세 번째로 격돌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자신을 몰아내기 위해 국민의힘이 무리하게 비대위를 구성했다며 자신이 아닌 물가부터 잡으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국민의힘은 특정인을 잡기 위한 게 아닌 만큼 이 전 대표가 천동설 같은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결과는 이르면 다음 주에 나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주호영 비대위에 이어 출범한 정진석 비대위에도 제동을 걸기 위해 가처분 신청을 낸 이준석 전 대표가 법원에 들어섰습니다. 국민의힘은 자기가 아닌 물가부터 잡아야 한다고 쏘아붙였습니다. 최근에 경제 상황이나 이런 거 굉장히 어렵고 이런데 제발 좀 다들 정신을 차리고 이준석 잡기가 아니라 물가 잡기, 환율 잡기에 좀 나섰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전 대표와 현 지도부가 맞붙은 세 번째 가처분 신문에서도 양측은 팽팽히 맞섰습니다. 첫 쟁점은 비대위로 전환한다는 국민의힘의 새 당원 적용이 정당한지 여부입니다. 이 전 대표 측은 이미 최고위원이 사퇴한 상황에서 당원을 바꾼 뒤에 새 규정을 무리하게 소급 적용해서 정진석 비대위를 출범시켰다며 이는 이 전 대표를 몰아내기 위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역시나 이준석만 날리면 모든 게 잘 될 거야라는 약간 주술적인 그런 생각을 볼 수 있는 그런 심리가 아니었나 생각하고 이에 국민의힘은 이준석 전 대표 본인 중심적 사고부터 버리라고 비판했습니다. 재판부의 첫 가처분 판단을 받아들여 모호한 당원 규정을 고쳤을 뿐이라며 사회 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이상 비대위 출범은 전혀 문제될 게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당원 당규 개정조차도 누구 특정인을 지금 배척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다. 이제 이것이 채권자 측의 주장인데요. 그것은 그 천동설과 같은 그런 주장이기 때문에. 두 번째 쟁점은 정진석 비대위의 정당성 여부입니다. 국민의힘은 이 전 대표가 당원권 자격이 정지됐으니 가처분을 신청할 자격 자체가 없다고 주장했는데 이 전 대표는 당이 최근 징계 통지서를 보낸 건 기본적인 당원권이 살아있다는 방증 아니냐고 반박했습니다. 이 전 대표 측은 또 국회 부의장이 당 대표급의 보수와 업무 추진비를 받는 건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동이라 지적했는데 국민의힘은 국회의원 자격으로 당직을 겸한 것뿐이라고 받아쳤습니다. 국민적 피로감이 커지는 법적 공방이 이어지는 데 대한 책임 떠넘기기도 불거졌습니다.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이 법정에서 당의 위기 상황을 언급하며 정치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국민의힘은 정치를 사법 영역으로 가져온 건 오히려 이 전 대표라고 반박했습니다. 90분간의 신문을 마친 양측은 서로 승소를 자신했습니다. 재판부는 개천절이 지나고 나서 결론을 내겠다고 했는데 어느 쪽의 손을 들어줄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네, 오늘의 정치권 소식 정가 브리핑에서 김준일 뉴스톱 대표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국민의힘과 이준석 전 대표가 또 한 번 법원에서 맞붙었죠. 예.
지난번 법원 신문과 연결해서 이제 비대위 직무의 이제 효력까지 함께 다루는 내용이죠. 예. 그러니까 3차, 4차, 5차 이제 가처분 신청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3차 같은 경우에는 전국위원회의 의결 효력 정지인데 그때 전국위원회에서 비상 상황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상황을 놓은 거죠. 그때는 당대표 거리시 아니면 최고위원이 기능을 못할 때를 이제 선출직 5명 중에 4명이 사퇴를 했을 때 이렇게 규정을 한 거고 4차 가처분은 정진석 비대위원장 직무를 정지해달라. 그리고 5차는 비대위원, 정진석 비대위의 비대위원 여섯을 직무를 정지해달라. 이렇게 이제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사실은 논리적으로는 다 이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예. 무슨 얘기냐면은 가처분이 인용이 되면은 3, 4, 5차가 다 인용이 되든지 아니면은 다 기각이 되든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당원을 그러니까 개정한 것 자체가 문제가 있으니 예. 정진석 비대위원장도 선출이 되면 안 되고 직무가 정지돼야 되고 그러니까 자격 없는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뽑은 비대위원도 문제가 있다. 예. 이런 논리로 이제 가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뭐 여러 시나리오 중에서는 뭐 3차만 인용될 경우, 뭐 4차만 인용될 경우, 뭐 5차만 인용될 경우, 다 기각될 경우 뭐 이렇게 각 시나리오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조인들도 조금 헷갈려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이게 그런가요? 예, 네. 단순하게 하나만 인용이 될 수가 있는 것이냐. 논리적으로는 그런데 물론 이제 법리적으로 막 들어가면은 자격이 없다든지 예를 들면 뭐 그런 걸로 부분적으로 인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나오는 그 이유는 국내인 입장에서도 이제 플랜 B를 고민해야 되니까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하고 저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할까 뭐 여러 가지 이제 이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일단 오늘 내일 결론이 당장 나오는 것은 아니고 일단 다음 주쯤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지난번에 사례를 보면은 예. 이제 8월 18일에 신문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다음 주 이후에 이거를 결정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다음 주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26일 날 나왔으니까 8일 뒤에 나왔거든요. 예. 이 결정이 금요일 날 나왔어요. 그러니까 목요일 날 전주 목요일 날 신문을 하고 금요일 날 나왔으니까 이거를 만약에 대입을 해보면은 오늘이 수요일이잖아요. 네. 이번 주 그럼 다음 주 목요일이나 금요일쯤에 전례를 봤을 때는 다음 주 안에 나올 주말 가기 전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아까 전에 조금 설명을 드렸지만은 가처분이 만약에 이제 다 기각이 되면은 당연히 국민의힘의 완승이고 인용이 다 될 경우에는 이 비대위 자체를 이제 정지를 하고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게 대행을 해야 되는 뭐 그런 상황이죠. 직무대행을. 그렇죠. 예. 근데 뭐 예를 들면은 뭐 3차, 4차만 인용이 될 경우에는 뭐 주호영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을 할 수도 있고 뭐 3차만 가처분이 인용되면은 정진석 비대위가 뭐 유지가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시나리오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저렇게 가능한지 저렇게 해석할 수 있는지도 사실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법조인들도 아까 말씀드린 좀 헷갈리는 그런 상황인데 그만큼 국민의힘이 다급하다.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놓고 다 이제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거고 이제 징계는 이제 윤리위에서는 조금 뒤로 미루는 것 같아요. 요 이제 법원의 상황을 본 다음에 만약에 최악의 경우에 다 인용이 돼서 이게 이제 다시 주호영 직무대행 체제로 가면은 이준석 대표가 1월에 복귀를 해서 다 뭐 차기 전당대회를 나온다는 이런 거를 막기 위해서 그때 뭐 제명 카드를 꺼낸다든지 그래서 지금은 윤리위는 일단은 숨고르기에 들어가면서 약간 시간을 두고 보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윤리위원회 전체 회의는 열리긴 하는데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안건은 일단 좀 미룬 것 같다. 이런 얘기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또 하나는 이제 소명 절차를 듣지 않고 만약에 징계를 하면은 이것도 절차상으로 하자가 있어서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소명을 들어야 되는데 지금 오늘 소명을 들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좀 시간을 둬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지난번과 같은 판사가 거의 동일한 국민의힘 비대위 상황에 대한 이제 판단을 내리는 건데 물론 이제 당원은 새롭게 이제 바뀌긴 했습니다만 비상 상황을 이제 새롭게 규정한 부분은 있지만은. 자,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어느 쪽에 좀 유리하게 나올 것 같습니까? 뭐 법조인들 같은 경우는 제가 뭐 다 본 건 아니지만 이 6대 4 정도로 인용 가능성이 좀 높지 않느냐. 같은 판사고 네. 이를테면은 그 첫 번째 결정문의 취지가 하자가 있고 이준석 대표의 권리가 침해됐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당원을 개정을 했는데 이거를 이준석 대표 주장에 따르면 이거를 소급 적용하면 안 되고 이후에는 가능하지만 이거를 소급 적용했다라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이거를 가처분 신청할 자격이 없다.
라는 게 당원권이 정지된 상황이다라는 건데 그때 이준석 대표가 얘기했듯이 정학생은 그럼 학생 아니냐. 난 정학당하지만 학적은 유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거 자체를 자격이 없다라고 보기는 좀 힘들다. 뭐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는 부분적이든 뭐 전면적이든 인용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고 본다라면 지금 뭐 대통령실에서 지금 뭐 비속어 논란도 있는데 당까지 이러면은 이 국정 혼란이 좀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준석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뭐 이런 이제 관측을 해주셨고 부분적으로 인용되든 이제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인용되든 간에 아까 이제 시나리오도 이제 저희가 이제 따져보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 현재 비대위는 인용되면은 비대위는 좀 가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해석이 많은 것 같고 물론 아까 이제 이 시나리오별로 따져 볼 때는 이제 3차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만 인용이 될 경우에는 뭐 정진석 비대위가 유지가 가능하다는 그런 해석도 일부 있긴 있습니다만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 주호영 직무대행 체제로 가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게 당 내에서도 이제 조기 전대에 대한 그 관측이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조기 전대를 열 수가 있느냐를 놓고 네. 또 논란이 있을 거예요. 이때는 일단은 이준석 대표가 그런 복귀를 하는 거가 그러니까 인용이 된다라면 그게 전제가 돼야 되잖아요. 지금 네. 그 이후에 하는 건데 이준석 대표의 당 대표 권위가 살아 있고 본인이 사퇴를 안 하면은 조기 전대를 열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그럼 조기 전대를 열려고 하면 그것도 이준석 대표가 가처분 신청할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인용이 될 경우에는 조금 한 치 앞을 내다보기가 힘듭니다. 기각이 됐을 경우에는 조기 전대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니까 리더십이 좀 필요하다 이런 당내 여론도 있으니까. 근데 지금은 일단은 다음 주에 한번 결과를 보고 그 이후에 전국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차피 이제 결과를 봐야 되니까요. 저희가 어디까지나 이 관측 전망의 영역이다. 이것은 뭐 뚜껑을 열고 봐야 되니까 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뭐 단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제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뉴욕 발언과 관련해서 논란이 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야가 지금 강대강 이 대치 국면으로 계속 이제 가게 되는 것 같은데 논란이 좀 길게 이어질 것 같아요. 특히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제 MBC를 겨냥해서 강공 모드로 지금 돌입을 했는데 오늘 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MBC를 방문하기도 했죠. 예, MBC 앞에서 뭐 이제 시위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막 조작 사건이라고 이제 규정을 했어요. 예. 이거 비속어 논란에 대응해서 이제 좀 일종의 프레이밍화를 한 건데 이 전체적인 뭐 여론을 보면은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지금 오늘 뭐 여러 여론조사가 나왔거든요. 뭐 이거 심지어는 이게 바이든으로 들리냐 날리면으로 들리냐 이것도 네. 여론조사를 해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까지 사실 여론조사를 해야 되느냐 그리고 이 대응이 지금 이후의 대응이 적절했느냐 그리고 사과를 해야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거 여론조사가 여러 개가 나왔는데 다 안 좋아요. 60에서 70% 정도는 대통령과 여당에 안 좋게 지금 부정적으로 예, 나왔다라고 본다라면은 이게 장기화되면은 결국은 대통령실의 손해죠. 그러니까 그 조지 레이코프의 유명한 그 심리학 인지 심리학 저서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거기를 보면은 계속 이거는 코끼리를 떠올리게 하는 비속어를 이런 논란을 이어가면은 결국은 이거는 비속어가 또 떠오르고 그렇죠. 예, XX 떠오르고 뭐 날리면 떠오르고 그러면 이거는 좀 희화화되고 조롱화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게 전략적으로 맞는지에 대해서 한번 대통령실과 여당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오늘 이제 대통령실에서 MBC에 공문을 보냈잖아요. 네. 이거는 사실 유례가 없습니다. 유례가 없는 일이 해외에서도 거의 유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런 일이 있으면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서 이렇게 이거를 분쟁을 해결하는 정정 보도로 받아내거나 그러는데 공문을 보내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이제 권력에 의한 압력으로 이제 비춰질 수가 있는 건데 다만 되게 이제 사법 뭐 대응은 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해서 이거를 언론하고의 전체 전면전이 아니라 그 뭐 옛날 주유소 습격 사건의 그 대사처럼 한 놈만 팬다. MBC만 딱 이제 저격을 하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언론들이 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하고 있죠. 왜냐하면은 이게 처음에 이게 보도가 된 경위를 보면은 이제 MBC만 그렇게 들은 게 아니라 현장 기자들이 다 그 현장에서 뉴욕에 있었던 기자들이 바이든이라는 단어를 듣고 다 각자 판단해서 한 거잖아요. YTN도 그렇게 보도했고 TV조선도 바이든이라고 다 보도를 했잖아요. 14시간 동안. 사실 MBC가
이 뉴스 통신사는 아니니까요. 예. MBC의 보도를 보고 그대로 따라할 이유도 없고 예. 언론들이 이제 상식과 이성적 판단에 따라서 이제 보도를 했다는 입장들이 많으니까요.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예. 예, 지금 상황 국민의힘은 그렇게 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마치 MBC가 보도 지침을 내리고 MBC의 보도 지침을 TV조선과 채널A가 따른 것처럼 모양이 예. 됐는데 그 각자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14시간 동안 나왔는데 이거를 마치 MBC가 그렇게 초두 효과, 프라이머리 효과로 인해서 다 모든 언론이 보도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면 국민들이 납득이 어렵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출구 전략이 있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갑갑한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얘기도 해보죠. 이번 해외 순방에서 불거진 논란과 관련해서도 오늘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 첫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면서 언급을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총성 없는 전쟁인 외교에 연습은 없습니다. 초보라는 말로 양해되지 않는 혹독한 실전입니다. 오판 하나, 실언 하나로 국익은 훼손되고 막대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제1당으로서 이번 외교 참사의 책임을 분명하게 묻겠습니다. 시대는 변했고 국민은 변화를 요구합니다.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어서 책임 정치를 가능하게 하고 국정의 연속성을 높여야 합니다. 네, 지금 녹취를 잠깐 들으셨습니다만 예. 사실 오늘 이재명 대표의 이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는 민생 문제하고 정책 대안 제시에 좀 시간을 많이 할애하긴 했는데 예. 지금 들으신 내용에는 외교 참사, 이른바 외교 참사와 관련해서 책임을 묻겠다 이런 내용도 있었고요. 예. 헌법 개정 특위 구성 촉구안 그 관련 내용도 있었습니다. 일단 이 외교 문제와 관련해서는 좀 책임을 묻겠다는 것은 결국 어제 이 당론으로 확정했었던 박진 장관 해임 건의안 단독으로라도 처리하겠다라는 그 의지를 다시 한번 밝혔다고 보면 될까요? 그렇죠. 네. 지금까지 이제 6번의 장관 해임 건의안이 있었고 예. 유일하게 박근혜 정부 때 이제 그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5번은 장관이 해임이 됐거든요. 그동안 박정희 대통령 때도 이제 해임이 여러 차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을 다시 이제 윤석열 대통령한테 넘기겠다. 그래서 이건 강대강 모드로 이제 가겠다라는 거가 이제 그런 게 깔려 있고 예. 오늘 이제 얘기한 거를 크게 4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기본 사회. 그렇죠. 그래서 기본 시리즈를 다시 한번 꺼내 들었고요. 하나는 이제 7대 민생 뭐 이제 네네. 민주당에서 밀고 있는 그거를 했고 하나는 개헌.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외교 참사 이제 예.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기본 시리즈를 다시 들고 나온 게 좀 눈에 띄었습니다. 사실은 지난 대선 때 원래 이제 기본소득이 이재명 후보의 과거 후보의 트레이드마크였는데 이거를 대선에서 버렸었거든요. 사실상 이제 여론이 안 좋으니까 버렸는데 이거를 다시 들고 나왔다라는 거는 이게 전략적으로 이제 맞는 것인가? 내부에서는 이제 손익계산이 됐겠죠. 근데 이제 언제든지 또 이런 거를 버릴 수 있는 이런 이미지가 생겨버렸어요. 사실은 이 기본 시리즈에 대해서는 이미 한번 그렇게 대선에서 해버렸으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맞는 방향이냐라고 당내에서도 이 기본 시리즈에 대해서는 조금 갑론을박이 있거든요. 논란이 있습니까? 논란이 있죠. 그러니까 예. 이게 맞느냐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게 그런 거가 있는 거고 개헌이 저는 굉장히 눈에 띄었습니다. 4년 중임제로 지금 가겠다라는 개헌안을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사실 대선에서도 공약으로 거론했었던 내용이기도 하죠. 예. 그런데 이제 이거를 이제 국회 연설에서 하는 거는 굉장히 예. 다른 거고 진짜 전략적으로 밀어붙인다는 거예요. 2024년 총선에서 이거를 같이 하자라는 거잖아요. 개헌안을 원포인트 개헌이 될지 아니면은 다른 것까지 묶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상당히 그러면은 파급력이 진짜로 이거를 밀어붙이면은 상당히 파급력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정치권에서 나오는 시나리오 중에 하나가 개헌을 매개고리로 해서 여러 가지 이를테면 또 정치 지형의 변화 뭐 이런 것까지 과거에 좀 얘기가 나왔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을 좀 이제 앞으로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떤 그 전국의 주도권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이제 개헌 이슈는 뭐 유효할 수는 있는데 문제는 이거를 이제 국민의힘이 호응할지입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선거 지금은 당연히 호응을 안 하고요. 예. 선거 즈음 돼서는 모릅니다. 이를테면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렇게 30% 아니면 20%대 계속 있으면은 네. 국민의힘은 선거를 치를 수가 없어요. 이 지지율로는. 예. 그러면은 뭔가 반등을 하기 위해서 다른 방식으로 뭔가 국면 전환이 필요하거든요. 그게 뭐 4년 중임제가 됐든 뭐가 됐든 개헌류가 나올 가능성도 이제 배제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그때 이제 상황을 가서 이제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헌법 개정 문제는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4년 중임제로 가는 것, 이 대통령을 이제 4년 중임제로 가는 거하고 뭐 국회의원을 뽑는 그 선거 제도를 이제 개혁하는 부분이 다 들어가 있는데 만약에 이 4년 중임제로 가자고 한다면 이거는 그 차기 대통령부터 적용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 다음 대통령부터 적용되는 겁니까? 차기 대통령부터 적용이 되는데 그거는 이제 부칙으로 단서 조항을 정확하게 적어 놓으면은 뭐 언제부터 적용이 된다라고 따로 만약에 할 수 있는 이재명 그 대표가 예. 다음 대선에 후보로 출마를 한다면 본인에게도 적용되는 내용인가요? 그렇죠. 원칙적으로는 이번에 2024년에 개헌이 되면은 차기부터 그러니까 현 대통령한테는 적용이 안 된다라는 건 헌법에 있으니까 예. 윤석열 대통령은 4년 중임제로 가더라도 할 수는 없는데 그러니까 그거에 가지고 이제 장기 집권하려는 거 아니냐 또 이제 여당에서는 그렇게 볼 수가 있으니까 예. 그거를 뭐 부칙 조항을 넣는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타협안이 나올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전국 주도권을 잡겠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재명 당대표가 한 달 됐는데 네. 이재명 리스크만 보이고 이재명은 보이지 않았다 이런 평가가 많았거든요. 네. 근데 이재명을 보이게 하겠다라는 어떤 뭐 신호탄 정도로 오늘 연설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내일은 이제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대표 연설에 나서죠. 어떻게 예상됩니까 내용이? 국회 부의장이신데 예. 아직 이제 사퇴하신다고 하고 아직 안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되게 이례적인 모습이죠. 그렇죠. 국회 부의장이 당 여당 대표로 이제 나서는 건데 일단은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그러니까 이 비속어 논란에 MBC 이런 거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좀 강하게 비판을 하지 않을까. 사법 리스크. 지금 뭐 거의 유일한 탈출구는 지금 여당에 그게 아닐까. 최근에 메시지들이 다 그쪽 오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김준일 뉴스톱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찰이 사상자 8명이 발생한 대전 현대아울렛 참사 화재 참사와 관련해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대전경찰청 수사본부는 오늘 오후 5시쯤 현대아울렛 대전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소방설비와 안전관리 등에 대한 자료를 확보한 뒤 관련법 위반 여부를 밝히는 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압수수색은 오늘 오전 중에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화재로 건물 전기가 모두 끊겨 있어서 복구 작업을 진행한 뒤 시작됐습니다. 네, 전해드린 것처럼 사상자 8명이 발생한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 현장에서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관계기관이 2차 합동감식에 들어갔습니다. 경찰 등 감식반은 드론을 이용해 지하주차장 1층 내부를 촬영하는 작업을 먼저 진행한 뒤 화재 현장으로 진입했습니다. 화재 현장에 있던 화물차는 밖으로 꺼내져 국과수 대전연구소로 옮겨졌으며 차량 밑에 있던 잔해물을 추가로 수거하는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서울 신림동 고시원에서 70대 여성 건물주를 살해하고 돈을 훔쳐 달아난 용의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해당 고시원 세입자인 30대 남성이었는데 경찰은 범행 뒤 금품을 훔쳐 달아난 사실도 확인해 강도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윤성훈 기자입니다. 서울 신림동에 있는 4층짜리 고시원. 낮 12시 50분쯤 고시원을 운영하는 70대 여성 건물주가 지하 1층 거주지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의류에 목이 졸려 있었고 인터넷 랜선에 손이 묶인 상태였습니다. 유가족은 아침에 집을 나설 때까지도 피해자가 괜찮았다고 진술했고 아침에 피해자를 봤다는 주변 주민 목격담도 나왔습니다. 아침에 8시쯤에 누가 봤었대요. 거기 할머니라고 하시거든요. 낮에 뭐 심으러 가신다고 해가지고 아침에 동네 주민이 봤었대요. 경찰은 타살로 보고 곧장 용의자 추적에 나섰습니다. 주변 CCTV를 확보해 용의자 동선을 분석한 뒤 9시간 만에 서울 성수동에 있는 사우나에서 용의자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해당 고시원에 10년 넘게 거주한 30대 남성 A씨였습니다. 직업이 없던 A씨는 범행을 저지른 뒤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작은 가방을 챙겨 달아났습니다.
가방 안에 든 건 10만 원도 되지 않는 현금과 카드가 전부였습니다. 경찰은 A씨에게 강도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강도 살인죄 형량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5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는 살인죄보다 처벌이 무겁습니다. A씨가 범행을 벌인 이유에 대해 진술을 번복하는 것으로 전해졌지만 경찰은 금품을 노린 범행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국과수는 피해자가 목눌림에 의한 질식으로 숨진 것으로 보인다는 1차 소견을 내놨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코스피가 2% 넘게 급락해 2년 2개월 만에 2,200선 아래에서 마감했습니다. 환율은 13년 6개월 만에 장중 1,440원을 돌파하는 등 금융시장 불안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병환 기자입니다. 코스피가 54.57포인트, 2.45% 내린 2,169.29에 마감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코스피가 2,200선 밑으로 내려간 것은 지난 2020년 7월 20일 이후 2년 2개월여 만입니다. 개인만이 외롭게 매수세를 보였고 외국인과 기관 모두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560만 명의 소액 주주들이 갖고 있는 삼성전자는 2.40% 하락해 5만 3천 원 선이 무너져 5만 2,900원에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24.24포인트, 3.47% 내린 673.87에 마감했습니다. 미국 연준의 세 번째 자이언트 스텝 이후 주요국 화폐 가치 하락과 우크라이나 사태 악화, 독일과 러시아를 잇는 가스관 사고 등으로 증시가 계속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의 공포심이 반영돼 앞으로도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향후 증시 같은 경우는 단기 변동성이 지금 극심한 상황이기 때문에 공포 심리가 많이 투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증시 변동성도 단기적으로는 심화될 수밖에 없는 국면이다. 원달러 환율은 13년 6개월 만에 장중 1,440원을 돌파한 후 결국 18.4원 오른 1,439.9원에 마감했습니다. 원화 약세가 계속되자 한국은행은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해 다음 달 금통위에서 또 한 번의 빅스텝을 적극 검토하고 있으나 기재부는 가계부채 이자 폭증을 이유로 주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금융당국 사이에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YTN 박병환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13년 6개월 만에 장중 1,440원을 돌파한 가운데 코스피는 2% 넘게 급락해서 2,200선 아래에서 마감하면서 금융시장의 불안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쇼미더경제에서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원달러 환율이 계속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사실 한 1, 2주 전 정도 보면은 환율이 이제 계속 올라가면서도 장중에 보면은 심리적 지지선까지 가면은 거기서 좀 뭔가 이렇게 꾹꾹 누르는 그런 모습, 네. 뭔가 방어를 하는 그런 모습도 일부 보였는데 지금은 이제 이런 방어가 먹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원달러 환율의 상단선을 예측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무의미한 그런 지점이 됐었는데요. 이제 큰 틀에서의 우리가 기술적 분석을 좀 해보면요. IMF 때 2,000원을 갔었잖아요. 네. 하고 2008년 말 세계 금융위기 때 1,600원을 갔었고요. 코로나 때 1,300원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큰 선이 있는데 우리가 그래서 다음 레벨이 올라갈 때 첫 번째 지지선이 원달러 환율 1,250원이었었는데 바로 무너졌죠. 그리고 나서 코로나19 때 터졌었던 1,300원을 이제 그대로 깼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 레벨을 정했던 게 1,220원에서 1,250원 라인. 여기는 절대 넘으면 안 된다 하고 지키기도 하고 구두 개입도 했는데 지금 1,350원 라인도 그냥 열려버렸거든요. 예. 이러면 큰 틀에서 추세가 완전히 깬 그러니까 새로운 원달러 환율의 출발이라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1,500원을 간다, 얼마 간다 여러 가지 또 그런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는 있지만은요. 일단 우리가 레벨선으로 본다면 의미는 없지만 1,500원 라인을 하나 두고 일단 앞으로 지켜봐야 되겠지만 글쎄요. 여기서 잡힌다, 여기서 꺾인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지점은 이 1,440원이라는 레벨은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위로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일단 지지선이 뚫리게 되면은 네. 그다음부터 이제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그렇습니다. 것이고 문제는 이제 환율이 올라가는 속도가 상당히 좀 빠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이게 전 세계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네. 이른바 이제 킹 달러의 초강세 때문에 며칠 전에는 파운드화 폭락으로 전 세계 맞아요. 금융시장에 네. 이제 쇼크가 있었고요.
뭐 위에나 엔화 등등 각국의 통화 가치가 좀 일제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예. 그러니까 지금 킹 달러의 이유를 좀 보면 네. 뭐 미국의 긴축하고 그나마 미국이 가장 강력하고 세게 큰 폭으로 금리를 올릴 수 있는 나라다. 그 긴축 발작으로 강달러, 킹 달러가 된 이유도 있습니다만 좀 더 기술적으로 보면 이 달러 인덱스 구성 통화라고 하죠. 네. 우리가 유로와 파운드와 엔화, 캐나다 달러, 스위스 프랑 이 달러 인덱스 구성 통화들이 너무 못해서 달러가 더 프리미엄을 받는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일단 유로화가 지금 거의 뭐 완전 무너졌고요. 예. 앵커도 얘기했지만 지난주 금요일에 갑자기 뜬금없이 영국 정부가 경기부양책, 뭐 재정 투입을 나온다면서 파운드화가 폭락해서 예. 달러가 다시 또 급등을 했고요. 엔화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홀로 따로 놀고 있습니다. 뭐 엔화 양적 완화, 뭐 엔화는 초저금리 유지, 국채 뭐 0%로 맞추는 뭐 YCC 일드 커브 컨트롤. 그러니까 엔화도 계속 약해지고. 그래서 지금 달러가 본질적으로 강하지만 더 강해지고 더 강해지고 있는 건데요. 오늘 좀 더 위기 의식을 느낄 수 있는 게 이제 위안화가 상대적 저지선인 우리가 포7라고 하죠. 네. 7위안이 무너졌다는 게 있습니다.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중국의 환율은 완전 변동 환율제가 아니거든요. 예. 고시 환율제라고 해서 중국 인민은행이 이제 고시를 합니다. 그래서 2015년, 16년에 한번 헤지 펀드들이 위안화를 공격하려고 할 때 인민은행이 계속 강하게 위안화를 고시를 하면서 그 헤지 펀드들을 오히려 물리쳤거든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중국 인민은행이 알아서 7.1위안을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7위안 이상을 고시를 했다는 건 중국 내에서도 지금 유동성에 대한 문제를 스스로 인정하는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중국이 7위안이 넘어간 건요. 달러당. 이 포치가 깨진 것은 상당히 좀 위기의식이 있는 거고 이렇게 되니까 네. 오늘 국내 증시, 국내 환율, 채권 시장 다 발작이 일어난 겁니다. 네, 중국 위안화도 상당히 좀 주시해봐야 되는 네, 그런 그렇습니다. 상황이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주 초에 그 블룸버그에서 나온 기사가 있었죠. 네. 이렇게 이제 이 각국의 통화가 이제 흔들리게 되면은 이 아시아에서도 특히 좀 이 통화와 관련해서 네. 뭔가 좀 취약한 나라들 세 곳이 있다. 네. 그것이 이제 필리핀과 태국과 한국 이렇게 세 나라를 꼽았었어요. 그러면서 네. 제2의 이 외환위기 같은 그런 그 가능성을 좀 암시하는 듯한 네. 그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 싱가포르의 이제 금융 관계자들을 이제 실명으로 인용한 그런 기사였는데 네. 어떻습니까? 이게 좀 그 어느 정도 좀 무게를 두고 봐야 되는 기사인가요? 저는 일단 이런 이제 블룸버그 기사가 나왔을 때 우리 금융 당국의 좀 대응 같은 것도 좀 이런 건 좀 강력하게 예. 좀 이야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뭐 한국은행 총재가 나와서 우리 외환 보유고를 좀 이제 믿음을 높인다든가 좀 그럴 필요가 있었었는데 이런 기사에도 그냥 뭐 좀 속수무책이어서 오히려 더 위기의식을 키우는 그런 측면도 있었다고 보는데요. 본질적으로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위기의 시작은 인플레이션 위기였거든요. 네. 물가의 위기. 물가가 너무 높아서 어떡하지? 근데 그 물가 위기가 소위 말한 이제 긴축 위기로 미국이 우린 물가 잡을래 라고 하면서 금리를 높이면서 그 긴축 위기로 갔는데 이 다음이 바로 이제 킹 달러 초강세가 나오면서 외환 위기로 갑자기 이제 상황이 물가 위기가 외환 위기로 이제 전혀 패턴이 바뀌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 블룸버그 기사의 핵심은 이겁니다. 지금 파운드화가 망가지네, 유로화가 붕괴되네, 엔화는 지금 뭐 145엔도 깨지고 뭐 이런 상황이 있지만 그런 나라들은 외환 보유고가 깨진다든가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예. 왜냐하면 자체적으로 발권력이라고 하죠. 뭐 양적 완화도 할 수 있고 또 미국과 상설 통화 수업을 맺고 있기 때문에 경제가 망가지고 환 가치가 떨어질지언정 뭐 외환 보유고가 털리고 그럴 위험성은 없거든요. 예. 이제 반면에 신흥국 쪽에는 상당히 그런 외환이 우리도 한번 겪었지만은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저는 이제 이 기사의 핵심이었던 걸로 보고 있고 특히 아시아 쪽에 뭐 외환 시장의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는 중국마저도 이제 7위안도 깨지면서 굉장히 지금 해외 자금 이탈들의 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기사의 맥락은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글쎄요 지금 우리를 뭐 필리핀이라든가 이런 쪽에 같은 레벨로 뒀다라는 것은 글쎄요 좀 과했던 보도가 아니었나 또 이렇게도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사실 이복현 금감원장이 YTN에 출연했었는데요. 네. 이런 어떤 이 외국 자금이 급격하게 빠져나가는 그런 이제 급격한 변화는 없을 것이다라고 이제 선을 긋는 그 발언을 하긴 했습니다.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이제 국내외 금융시장 상황이 상당히 좀 이 불확실한 점이 있기 때문에 네. 주시는 좀 해봐야 되는 그 측면이 있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요즘 그 한미 통화 스와프 체결에 대한 목소리가 이제 계속 나오고 있죠. 네. 정부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당장 필요한 건 아니다라고 얘기는 하면서도 여기에 대한 또 이 운은 좀 떼는 듯한 네. 이 금융 안정 이 대책 그런 어떤 그 안전판은 좀 있어야 될 필요성을 좀 언급하는 듯한 그런 느낌도 있고요. 지금 네. 상황이 어떤 건가요? 지금? 일단은 이제 당국의 안정성 강화 조치 예. 중에 뭐 짧게 설명해드리면 오늘 채권 시장에서는 한국은행이 한 5조 원 정도를 투입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채권 금리가 너무 빨리 크게 오르게 되면요, 시장 사이즈로 보면 우리가 주식하지만 채권 시장이 훨씬 더 크거든요. 예. 채권 금리가 이렇게 튀어오른다는 것은 채권 가격은 급락하는 모습이어서 한국은행이 아마도 채권 시장 안정화에는 이제 들어갔게 됐고요. 오늘 아마 당국 쪽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우리 코로나 때도 했었었는데 이 증시 안정 기금이라고 예. 이제 나라 돈으로 쉽게 말해서 이제 주식을 사주니 증시 안정 기금 카드가 거의 지금 뭐 많은 이야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식 쪽에선 이런 안전판 하나, 특히 대만 같은 경우가 지금 공매도 금지 카드를 또 만지작거리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주식의 라스트 레벨은 우리도 이제 공매도 금지. 이제 이 정도가 채권과 이제 주식 시장의 기술적인 어떤 그런 방어책이 있을 것 같고요. 우리 앵커도 얘기했지만 이제 외환 위기, 지금 외환 유동성 문제가 가장 크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서의 뭐 우리가 과거에는 통화 수합이라는 그런 걸 통해서 달러를 뭐 500억 달러든 600억 달러든 일정 부분 갖다 쓸 수 있다라는 것이 갖다 쓰지 않을지언정 어떤 신뢰감이라는 이런 믿음과 심리적인 차원에서는 이제 큰 도움이 되는데요. 다만 이제 뭐 하는 총재도 그렇고 뭐 외환 당국자도 그렇고 지금이 뭐 외환 보유고가 막 흔들리고 달러가 이렇게 마르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좀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랑 다 막 투자자는 왜 통화 수합 안 하냐라고는 하지만 당국은 조금 생각이 좀 다른 그런 인터뷰들을 많이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가 지금 우리 이제 통화 수합 이야기는 하지만 준 통화 수합에 해당하는 이제 제도, 이게 좀 어렵지만 피마 레포라는 거를 미국의 연준이 제시를 해서 네. 작년 12월에 우리나라와 이제 체결을 했거든요. 네. 이 피마 레포 제도라는 게 뭐냐면 뭐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가 4천억 달러가 넘는 이제 외환 보유고가 있는데 이걸 뭐 달러로만 들고 있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자를 그나마 좀 받아야 되니까 예. 국채를 들고 있단 말이죠. 네. 근데 만에 하나 우리나라가 외환위기가 오면 이걸 팔아서 소위 말하는 달러를 얻어서 뭐 맞고 뭐 이런 행태를 보여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는 또 금리가 오르게 되고 시간차도 있고 그래서 이때 항상 우리 IMF 때도 이 장기 채권 때문에 글로벌 외환위기가 왔거든요. 예. 저 피마레포라는 건 뭐냐면 연준이 혜택을 준 거예요. 너네 미 국채에 있으면 우리한테 맡겨라. 마치 보험사 약관 대출처럼. 네. 그러면 한 이자 한 0.3%만 주면 그 정도 액수의 달러 캐시를 빌려줄게. 네. 이게 피마 레포 제도고 저게 600억 달러가 이미 작년 말에 체결돼 있어서 예. 최악의 경우에는 통화 수합 전에 우리는 아직 미 국채가 있으니까 예. 저거를 갖다 맡기고 달러를 쓸 수 있는 아마 저 정도까지 마지막 보루가 있지 않을까라고 당국은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예. 유사시에 이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미국 국채를 네. 맡기고 네. 급하게 이제 달러화를 빌려올 수 있는 그렇습니다. 또 하나의 이제 외환 그 안전판이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사실 한미 통화 스와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원하더라도 네. 미 연준이 그것을 우리만 그 체결해 준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네. 이미 이제 체결돼 있는 네. 구축돼 있는 그런 제도를 좀 이용하는 방안도 있을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또 연준이 긴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예. 맺어주지는 않을 거고 예. 야 피마 레포 있지 않냐. 국채 갖고 와서 맡겨 아마 이럴 예.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사실 이제 미국 국내 시장에서는 지금 긴축으로 가고 있고 그렇죠. 돈줄을 조이고 있는데 네. 한국도 사실은 이제 요즘 그 금융시장이 다 이 국가 간에 연결이 돼 있는데 네. 한국에 있는 달러를 또 푼다 이것도 사실 좀 그 앞뒤가 좀 안 맞습니다. 맞는 거죠. 네, 어떻게 보면. 네. 예,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뭐 이런저런 좀 안전판을 우리가 좀 하여튼 이 고려해 보고 네. 좀 이 생각해 볼 그런 시점이라는 점을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주식 시장이 계속 지금 그 이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가 2,200선 아래로 이제 떨어졌는데 네. 이렇게 되면은 이게 코로나19 직전 수준으로 이제 돌아간 셈이라고 얘기들을 해요. 네, 정확한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2019년까지, 그러니까 이 코로나19라는 게 뭐 정말 드라마틱하게 2019년 12월 말에
소위 말하는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WHO에 전화를 하면서 뭐 못 보던 바이러스가 나왔다 해서 2020년 1월부터 이제 시작이 된 게 코로나19잖아요. 예. 그러니까 2019년 10월, 11월, 12월까지의 주가를 보면 상당히 그때도 좀 한번 화랑이 있었거든요. 딱 지금의 저 2200, 2150에서 저 레벨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리고 코로나19 터지고 뭐 장중 1500, 1400 갔다가 돈 투입해서 3300 간 게 이제 다 허물어졌고요. 딱 코로나19 그 직전으로 갖다 대고 있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 레벨 2150에서 2200이라는 레벨은 굉장히 중요하죠. 만약 여기가 깨진다라고 한다면 실은 밑은 또 그냥 비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아마 당국에서도 뭐 증시 안정 펀드 얘기도 나오고 뭐 이런저런 뭐 증시 부양책 얘기가 나오는 것은 요 라인은 심리적인 라인이기도 하기 때문에 뭐 사수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인 것 같은데요. 다만 이런 것들이 다 헛수고가 될 수 있는 것이 지금 자고 일어나면 달러 강세가 될 수 있는 요인만 나오고요. 예. 뭐가 터져도 다 킹달러, 이 달러 강세로 다 빠지고 네. 달러 강세가 되면서 지금 또 하나 더 위험한 것이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4%를 또 이미 아까 전에 선물시장에서 넘었더라고요. 넘었다가 지금 다시 급락을 했는데 그러니까 미국도 지금 채권 금리가 치솟고 있기 때문에 이러면 달러는 더 강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방어도 하고 뭐도 하겠지만은 결과적으로 이 킹달러 이것이 꺾일 때가 비로소 우리가 뭐 하단도 얘기하고 주식시장도 뭐 안정 이런 것을 얘기할 단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기승전 달러라고 좀 정의할 수 있겠죠. 네. 앞으로도 이제 주식시장의 이 전망은 좀 상당 기간 좀 불확실성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렇게 지난 수년간의 코로나 이 상황에서의 이 유동성장 이것이 각 자산 시장에서 지금 거쳐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오늘 그 몇몇 언론에서 이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인터뷰한 내용이 나왔었는데요. 이게 중앙일보와 연합뉴스의 인터뷰 내용이 나왔죠. 원 장관이 뭐라고 했냐면은 서울의 가구 소득 대비 주택 가격 비율이 PIR이라고 하죠. 현재 비율이 18인데 말하자면 이제 평생 35년 동안 이제 경제 활동을 한다고 하면 개인이 그 중에서 한 18년치가 집에 들어간다 그런 내용인데 이게 한 10에서 12년, 10에서 12 정도로 내려와야지 좀 적정 가격이라고 본다 집값이. 상당히 이제 앞으로도 더 이제 이 집값이 내려가야지 이제 적정치로 가는 셈이다라는 그런 평가를 한 셈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이 원희룡 장관의 이 말은요, 뭐 오늘 한 게 아니라 뭐 한 달 전에도 하고 그 계속해서 본인이 이제 국토부 장관 된 이후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PIR이라는 게 도시 근로자 중간 소득하는 분이 근로소득으로 집을 장만할 때 자기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통틀어서 몇 년에 집을 마련할 수 있는가? 원희룡 장관 이야기는 지금의 우리 집값 수준은 18, 19. 18, 19년 동안이라면 거의 불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적어도 10, 12, 한 10년에서 12년 모으면 될 정도까지는 집값이 내려와야 된다라는 게 원희룡 장관의 이때까지 계속했던 견해고요. 그걸 그러니까 이제 역추산해 보면 현재 집값 대비 40%에서 거의 50%가 빠져야 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그 정도 빠져줘야 국토부든 당국이든 부동산 부양책을 쓰겠다라는 말로도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역마다 좀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한 30에서 40% 아니면 좀 더 내려갈 수도 있고 그 정도 그 정도를 이제 사실 시장이 이 자정작용을 한다면은 적정치로 내려가는 수준이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 이전에는 뭐 인위적인 부양을 좀 무리하게 하지는 않겠다 이런 뜻입니까? 그런 신호를 받아들여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은 시장에서는 와 부동산 부양책은 왜 안 나오지 또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지금 원희룡 장관의 이야기를 보면 상당히 좀 단호하거든요. 일관되고 그러니까 일단 시장에서 부동산 부양책에 대한 것은 좀 당분간 기다려라. 아직은 나올 때가 아니다라는 것을 또 이야기한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소식을 전해드리는 오늘 세 컷.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작곡가 돈 스파이크 씨가 모든 게 내 잘못이라며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돈 스파이크 씨는 마약 투약과 소지 혐의로 오늘 영장 심사를 받았는데요. 검거 현장에서는 약 1,000회분의 필로폰이 나와 충격을 줬습니다. 취재진 앞에선 돈 스파이크 씨는 혐의를 인정한다면서 모든 게 자신의 잘못이고 조사에 성실히 임해서 죗값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호텔에서 남녀 여러 명이 단체로 투약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선 변호인은 혼자 투약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연예인은 물론 일반인까지 계속 늘고 있는 마약 소식에 누리꾼들은 한 목소리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사산한 태아나 태반을 분말이나 알약 형태로 만든 인육 캡슐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적발 사례가 없었는데 다시 열정이 적발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 밀반입된 것이 처음 세관에 포착돼 사회적으로 파문을 일으켰던 인육 캡슐. 제조 과정이 반인륜적일 뿐 아니라 인체에 해로울 수도 있습니다. 몸에 좋다거나 만병통치약이라는 뜬소문에 찾는 사람들이 있지만 오히려 제조나 유통 과정이 비위생적이라는데요. 실제 과거 식약처가 압수한 캡슐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다량의 세균과 B형 간염 바이러스가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위생 문제는 물론이고 윤리적으로도 제조와 유통, 복용 모두 근절돼야겠습니다. 어제 소행성의 우주선을 충돌시켜 궤도를 바꾸는 인류 최초의 지구 방어 시험 성공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 시험 때 우주에 거대한 섬광이 찍혀 화제입니다. 지구에서 약 1,100만 킬로미터 떨어진 심우주에서 우주선이 시속 22,000킬로미터, 그러니까 초속 6.1킬로미터의 엄청난 속도로 소행성 다이모르포스에 충돌한 순간입니다. 우주선과 충돌한 소행선에서 커다란 섬광이 뿜어져 나오는 모습이 생생하게 잡혔는데요. 전문가들은 사진 속 섬광은 우주선 충돌로 소행성 표면에서 분출된 수많은 잔해에 태양광이 반사되면서 생성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마치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볼 법한 모습이 참 신기한데요. 전문가들 역시 그렇게 거대한 먼지 기둥이 목격될 줄은 몰랐다며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세 컷이었습니다. 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내 점령제 영토 편입을 위한 주민투표가 예상대로 압도적 찬성률로 가결됐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서방 국가들은 가짜 투표라며 결과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인데 미국은 유엔 차원의 규탄 결의안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등 러시아 점령지 4개 지역에서 닷새간 치러진 주민투표에서 잠정 집계된 찬성률은 도네츠크 99%, 루안스크 98%, 자포리자 93%, 헤르손 87% 순이었습니다. 이런 압도적인 찬성에 따라 러시아는 이들 지역의 영토 편입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오는 30일로 예정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의회 연설에서 공식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후 이들 지역에 대한 공격은 러시아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한다고 이미 엇박은 상태입니다. Вся территор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которая закреплена и дополнительно может быть закреплена в Конституци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러시아는 필요할 경우 영토 방어를 위해 핵무기를 쓰겠다는 위협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와 서방은 가짜 투표로 규정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 대해 더 강한 제재를 해야 한다며 국제사회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There is a need for new and tough global sanctions against Russia. Any annexation in the modern world is a crime against all states that consider the inviolability of borders to be vital for themselves. 미국은 즉각 러시아를 비난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결의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will be tabling a resolution condemning the sham referenda being held in Ukrainian territory. We know the outcomes of these sham referenda were predetermined in Moscow. 그러나 당사국인 러시아가 안보리에서 거부권을 보유한 상임이사국이기 때문에 결의안이 채택될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등 서방 역시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를 모색하고 있어
전쟁의 격화와 장기화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러시아와 독일을 잇는 해저 가스관에서 가스가 대량 누출되는 사고가 하루 사이에 3곳에서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서방과 러시아는 단순 사고가 아닐 것이라며 상대방의 비밀 파괴 공작 가능성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이동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지 시간 27일 북유럽 발틱해의 모습입니다. 바다 표면이 끓어오르듯 거품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해저에 있는 대형 가스관에서 누출된 메탄 가스입니다. 독일과 러시아를 잇는 해저 가스관 노르트 스트림 1, 2 두 개의 가스관에서 하루 사이 대형 가스 누출 사고가 3곳에서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두 개의 가스관 모두 현재 가동이 중단됐지만 가스관 내에 상당량의 가스가 남아 있습니다. 덴마크 해상교통당국은 주변 해역의 선박 운항을 금지했습니다. 가스 누출 사고가 거의 동시에 3곳에서 발생한 유례없는 상황에 서방과 러시아는 서로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유럽 전체 대륙의 에너지 안보와 관련된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비밀 파괴 공작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А что стало причиной? Тут до того, как появятся результаты исследований, исключать хоть какой-то вариант нельзя. 한편 서방 측은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그동안 에너지를 무기화해온 러시아가 이번 사고에 의도적으로 개입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Ale widzimy wyraźnie, że jest to akt sabotażu. Akt, który prawdopodobnie oznacza kolejny etap eskalacji tej sytuacji, z którą mamy do czynienia na Ukrainie. 양측 모두 즉각적인 진상조사와 복구를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가스관의 구멍이 상당할 것으로 보여 복구까지는 며칠이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카리브해에서 발생해 북상 중인 허리케인 이언이 쿠바를 휩쓸고 지나가면서 전국이 정전되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이언은 조만간 세력을 더욱 키워서 미국 플로리다 지역으로 상륙할 것으로 보여 대피령이 내려지는 등 비상에 걸렸습니다. 강태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허리케인 이언이 상륙한 쿠바의 한 도시입니다. 강한 바람에 쓰러진 나무들이 도로 곳곳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담배 농장의 창고는 지붕이 날아가 뼈대만 남았고 바나나 농장에서는 멀쩡한 나무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대피에 나선 한 주민은 가재 도구는 포기하고 겨우 아이들만 챙겨 나왔습니다. 여기에 전력망까지 붕괴되면서 쿠바 전역이 정전 사태에 빠졌습니다. 당국은 밤샘 작업을 해서라도 빨리 복구하겠다고 밝혔지만 불빛 없는 밤을 얼마나 버텨야 할지 깜깜한 상황입니다. El sistema en estos momentos pasa por una condición excepcional, que hay un cero total en el sistema, quiere decir que en estos momentos no hay servicio eléctrico en todo el país. El sistema se encontraba trabajando en una condición compleja, toda vez que en la zona occidental 5등급 가운데 3등급인 이언의 다음 경로는 미국 플로리다. 강한 바람을 동반하는 만큼 미국도 비상입니다. 이미 남단의 키웨스트는 무릎 높이까지 물이 차올랐습니다. 플로리다주는 서남부 지역 주민 250만 명에게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There will come a point in time when local public safety officials will not be able to respond to your help, your cry for help. They will not be able to do it. And you may be left to fend for yourself. Again, the time to evacuate is now. 미국 국립 허리케인 센터는 이언이 플로리다 남서해안을 강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상륙 전 최대 시속 200km 이상의 바람을 동반하며 4등급으로 세력을 키울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YTN 강태욱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심야 택시 대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심야 시간대 택시 호출 요금을 올리고 의무 휴업제를 해제하는 방안 등이 거론됐는데요. 논의를 거쳐 다음 달 초 최종안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김경수 기자입니다. 늦은 시각 택시를 잡으러 대로변에 모인 사람들. 이렇게 밤마다 반복되는 택시 잡기 전쟁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국민의힘이 머리를 맞댔습니다. 당정은 현재 밤에 일하는 택시기사들이 부족하다며 이를 늘리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심야 택시 호출료를 올리되 그 혜택이 플랫폼 업체보다는 택시 기사에게 돌아가도록 정책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또 택시 부재, 즉 의무 휴업제 해제와 택시기사 취업 절차 간소화, 그리고 시간제 아르바이트 형태의 기사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불합리한 규제를 좀 개선하자 그랬습니다. 예를 든다고 한다면 취업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님들에 대한 취업 절차에 대한 간소화를 추진을 하고, 나아가 플랫폼 택시 규제 개혁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택시업계의 거센 반발로 타다 등 공유 모빌리티 플랫폼에 대한 진입 장벽이 높아졌는데 이걸 낮춰 택시 공급을 늘리는 방안이 거론되는 겁니다. 택시 시장을 보다 개방하는 차원의 플랫폼 택시 규제 개혁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논의된 방안들을 세밀하게 검토해 다음 달 4일 택시 대란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다만 택시업계와 플랫폼 업체 등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서는 문제라 갈등이 예상되는데 정부 여당이 묘책을 찾아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축구 대표팀의 이번 A매치 2경기는 유럽파까지 모두 모여서 치른 마지막 모의고사였습니다. 그만큼 다양한 전술 실험과 선수 기용이 기대됐지만 아쉬움을 남겼는데요. 특히 1분도 뛰지 못한 이강인 선수를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허재원 기자입니다. 카메룬과의 평가전이 치러진 서울 월드컵 경기장. 6만 관중이 벤치에 앉아있는 이강인의 이름을 연호하는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지난해 3월 이후 줄곧 벤투 감독의 외면을 받았던 이강인은 스페인 프리메라 리가에서의 활약을 바탕으로 1년 6개월 만에 다시 대표팀에 소집됐지만 이번에도 출정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축구 선수로서 경기를 뛰고 싶은 마음이 크니까 아쉽긴 하지만 제가 선택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다시 소속팀에 돌아갔습니다. 최고의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벤투 감독의 고집에 가까운 선수 기용을 두고 팬들의 불만이 터져나왔고 벤투 감독 역시 이강인에 대한 질문이 나올 때마다 민감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No, it's not a question. It's not a question to improve. It's a question of decisions, nothing else. So I don't know why the questions are every time about individual players, not a collective things. 이강인이 A매치 2연전에서 결국 출정 기회를 얻지 못하자 급기야 대표팀 주장 손흥민까지 이강인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강인이가 정말 좋은 선수고 리그에서 잘하고 있지만 강인이만을 위한 팀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집중이 너무 강인이한테만 가면 강인이한테도 분명히 큰 상처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벤투 감독의 전술 구상에서 벗어나 있는 이강인이 월드컵 본선 엔트리에 포함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월드컵 본선을 2달 앞두고 특정 선수로 인해 팀 전체 결속력이 흔들려선 안 된다는 지적입니다. 팀의 조직력과 내부의 어떤 결속을 책임져야 되는 감독 입장에서 외부의 목소리에 감독이 반응하는 모습을 보이면 오히려 그 선수들과의 어떤 선수들을 컨트롤하는 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정예 멤버로 치른 마지막 모의고사는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이제 최고의 전력을 빚어내야 하는 숙제는 벤투 감독의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YTN 허재원입니다. 네, 오늘 뉴스가 있는 저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뉴스 퍼레이드가 이어집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